자, 소박사님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연철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부를 좀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어제 SBS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뭐 기사는 많이 안 됐는데 주한 미 해병대가 동해를 우리는 동해라고 하지만은 미국이나 그 서구권에서 많이 재팬 일본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게 이스시라는 말을 딱 주한미군이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한미군뿐 미군 미 해병대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미일 동맹이 제일 미국한테는 중요했는데 이제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이어서 제가 책에서 쓰는 게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로 진짜 올라왔다. 그게 어제 저 상징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40년 전을 복귀해 보면 그때랑 지금과 운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사실 80년대는 주식이라는 게 건설주밖에 없었어요. 사우디 나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잘 보시면 우리가 이란이랑 참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강남에 제일 좋은 데가 테헤란노듯이 78년도에 팔레비 공항이 서울에 와서 테헤란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79년도에 팔레비 공항이 쫓겨났죠. 지금 혁명 수비대를 하고 있는 그 호메니에가 와가지고 왕정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가서 그때 2차 오일쇼크가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일 가격이 그 79년도 1월 달에 15달러가 12월 달에 4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저 때 또 누가 돌아가셨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고유가가 갔죠.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가 우리나라도 80년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재밌는 게 81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 미국이 지원했던 미국과 사우디가 지원했던 나라가 누구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가가 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유가가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 수요가 다 죽고 미국이 그때 저 보시면 그때 폴 볼커가 미국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80년대 초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중남미 외채기가 나서 중남미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각 신흥 국가들이 금리가 20%까지 올라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 당시 신흥국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유가가 오히려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8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증산을 했냐면 오펙을 이끌어갔는데 사우디 빼놓고는 다 오펙 국가들이 몰래 원유를 계속 판 거예요. 그래서 85년도에 사우디가 원유 증산하면서 원유가 30달러에서 10달러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서 미국 그 기준금리까지 인하가 됐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80년도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외채 만국론이었어요. 우리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 노동지역적인 상품만 팔다 보니까 기계장비는 다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84년도에 뭐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가서 외채 꾸러 갔었어요. 그래서 85년대 유가가 딱 떨어지니까 바로 86년도에 한국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가 났고 요 해가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처음 있었어요. 86 아시안게임.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이 근데 서울에서 있어요? 네, 80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서울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그때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불러가지고, 야, 너희 평가 절상 시켜. 그래가지고 엔화를 250엔에서 1년 만에 120엔까지 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왔던 게 뭐냐, 1987년대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코스피 200에서 1000까지 갈 때 5배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 87년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을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좀 연관되죠. 다음 장. 이때 또 88 서울올림픽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치 이때 서울올림픽이 지금 BTS라는 느낌 같았죠. 이때 이제 누가 왔냐면 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소련까지 다 와서 서울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3조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그래서 5배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삼성전자가 지금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삼성그룹이 망한다는 나올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일 반도체 협정에 86년대 맺고 87년도에 미국이 일본 메모리 반도체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흑자전환을 했죠. 그래서 약간씩은 틀리지만 큰 구조는 그때 주가가 5배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2,500에서 9,000까지 갔으니까 비슷한 그림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1000이 찍은 다음에 89년도부터 계속 장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89년도에 1000 찍고 2000 가는데 거의 18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은 사실은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바로 우리나라 주가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2003년대 카르디아라는 이름에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죠. 네. 그 2004년부터 뭐가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이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하면서 이 당시 주도주가 뭐였냐면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 다음에 이때 조선주도 좋았어요. 왜냐면 중국이 수출을 WTO에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니까 이때 벌크 선박이 막 발주나고 컨테이너선 발주나면서 이때 그때 현대중공업이랑 조선주들이 또 날라갔고 조선주가 날라가니까 철강주도 날라갔고 그 당시에는 또 중국이 철강에 지금처럼 공급강의 설비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때 이제 2000을 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완투로 봤을 때 뭔가요? 미국의 전략, 글로벌 지정학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이 결정된 거지. 물론 우리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어떤 대외 환경이 와야 우리나라가 큰 장에 가는데 그건 심플하죠.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한 비중이 아마 80% 가까이 돼요. 올해는 더 넘어갔겠네요. 이렇게 전체 GDP에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한국과 네덜란드예요. 일본만 해도 무역 의존도가 높지가 않아요.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왜 예전과 같이 지금 일본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기업들은 내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1억이라는 국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80%가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최슬리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국제 정치나 국제 정치 경제 흐름을 많이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를 결정짓는 거는 대외 환경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자, 이번에 우리가 9천 간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 딱 보십시오. 투자 금액에 이제 CNBC에서 나온 건데 작년에 딱 보면은 22년, 23년, 24년까지는 2천억 달러에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25년도에 약 한 그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금액이 4천억 달러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올해 7천억 달러 하면서 사실은 뭐 거의 더블 이상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니까 이러면서 D램 고정 가격이 7.7배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때 많이 올라가야 150%에서 200%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AI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애들이 투자를 많이 결정한 게 작년 연말이었어요.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보니까 데이터 센터 B2B에 되는 클라우드 매출액이 20-30%씩 늘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생각이 바뀐 거죠. 원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가가 좋았던 건 프리캐시 플로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구글이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우리는 유튜브로 먹고 살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설계 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 좋은 것도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TSMC에 맡기니까 그랬는데 처음으로 아마 작년 연말에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과잉 투자가 가수 투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D램 가격이 올해 1분기 때 90% 더블이 올라갔죠. 다음. 자,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이 왜 지금 조정받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니케이, 가권, 나스닥보다 다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사실은 약간 수급상의 이슈가 컸다. 외국인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양털 깎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수급적인 우리나라 그 내부 정액까지 같이 겹치면서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환경이 말짱한데 30% 빠진 건 저도 그렇지만 대표님도 처음 보잖아요. 이런 게 없었거든. 우리는 무조건 대외 환경이 빠그러지면은 같이 빠그러지는데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슈로 같이 무너지는 참 처음 봤던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장표가 제가 말씀드린 장표예요. 작년에 1분기 때 D램 QOQ 상승률이 10%, 13%, 18%, 작년 4분기 때 50%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10만 원이 넘어갔죠. 네. 작년 기준으로 PBR 2배가 넘어갔던 게 올해 작년 연말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1분기 때 95%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상승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월 달에 신학기 백투스쿨 때 그 PC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신규 제품에 넣으려는 D램을 가져야 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워낙 수요를 많이 가지고 하니까 얘네 그 조달하는 그 SCM 담당자들이 겁이 나니까 일단 가격을 막 주는 대로 가격 다른 대로 놓죠. 그래서 95%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분기 때 63%도 올라갔어요. 자, 엊그저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예상보다 어닝이 안 나왔잖아요. 거기서 어떤 애널리가 썼던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장기 공급 계약 맺은 거, 즉 HBM 영업이익률보다 레거시 드램 영업이익률이 높았는데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마이크론보다도 오히려 마이크론은 오히려 여전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기가 오히려 PC나 모바일 드램 쪽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왔던 게 결국 HBM보다도 레거시 드램이 높다고 저희는 추정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아마 나온 거죠. 그러면서 1분기 95%, 2분기 63% 올라갔는데 3분기 때 트렌드 포스가 예상한 거는 18%. QOQ로. 네, QOQ로.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어요. 4분기가 제 예상보다는 좀 덜 나오는데 10%에 5%에서 10%. 자, 그러면 D램이 아무리 좋죠. 저도 AI가 끝까지 간다고 전 굉장히 크게 한다고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마다 업앤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10% 정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 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 PR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땐 5배, 5.5배거든요.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을 심하게 월스트 케이스로 보면 절반 정도 빠진다고 하면 내년 퍼가 10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상당 부분 안 좋은 게 반영됐다. 키옥시아가 46%가 빠졌대. 내가 이거 확인했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 무조건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반기만큼 수익률은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매입 단가에 따라서 좀 이제 D램이 뭐 AI가 좋긴 하지만은 저런 부분 반영했을 때 좀 눈높이를 낮추면서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빠질 때 파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조금 비중 조절한다. 보통 주가가 빠질 때 다 팔잖아요. 근데 상승할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거 못 파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진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결국은 작년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72%고 삼성전자가 7%인데 대만의 UMC가 4%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SMIC가 5%니까 결국 대만의 파운드리 의존율은 미국 글로벌의 80%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보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뭘 고르느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나마 세이프한 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단 삼성전자 좀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D램으로 된 회사들보다는 결국 랜드에 올인된 키옥시가 주가가 완전히 더 빠졌다는 얘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계속 미국 국가안보 전략을 봤을 때 인텔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더 잘할 거거든요. 파운드리는. 근데 당연히 미국에서는 인텔을 자꾸 몰고 갈 거고 하는데 어쨌든 그 텍사스의 그 파운드리 공장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버퍼 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D램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거의 다 적자일 거예요. D램 가격이 안정화되고 하면
어쨌든 간에 휴대폰 업체들은 좀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 재밌는 게 2분기 때 다시 또 애플을 제끼고 휴대폰 1등으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다 지금 물량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세이프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올라갈 때도 만약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조금 더 있는데 퓨어 메모리 업체들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퓨어 메모리 업체보다는 못 올라갔는 대신에 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HD 현대가 그 미국의 테라파워와 SMR 추진 선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미 초대형 컨테이너선에는 2030 개념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일단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원자력 추진을 가요. 그러면 금유가 필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HD 현대중공업이 핵추진 잠수함을 누가 만들 거냐라는 게 나올 때는 결국은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가 만들겠지만은 이 기술이 있는 거니까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로 핵추진을 가는 거지 뭐 핵무기를 쓰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추진 선박도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유리한 구조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추진 선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랑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지금 회동을 해서 이걸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나와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추진으로 가게 되면 뭐 20몇 년 동안 기름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보통 원자력 추진 뭐 선박이 한 25년 쓰니까 만들어져 가지고 폐기될 때까지는 다 이제 원자력으로 돌겠죠. 예,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산 정양영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HD 현대중공업이 만든 그 이지스 구축함인데 저를 딱 보십시오. 다 반도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함대공이 이제 비행기가 공격하면은 함대공으로 쏘고 함대진은 뭐냐면 그 우리가 타격을 할 때 지역에다가 그 함대에서 땅으로 쏘는 거고 그다음 대자머리까지 정약용함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가장 컸던 군함이 야마토거든요. 일본에 무사시랑 야마토인데 그게 1945년도 5월인가 오키나와 전투 나갔다 그냥 미국 그 비행기들한테 바로 나가자마자 그냥 침몰이 됐거든요. 야마토라고 유명한 그 순양함이 있습니다. 일본 세계 최대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비행기 전투기들이 가서 이제 했는데 이지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88개 셀을 갖고 함대공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고 지난주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육군대학에서 만든 게 한국의 군함을 뭐 우리나라 조선업체 협력을 통해서 만들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제대로 지금 군함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한테 맡겨서 일단 MRO로 맡겼고 제가 볼 때는 뭐 이지스 잠수함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군수지원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가 모듈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줘서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나 그런 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저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도산 안청함이 무서운 게 SLBM 6발을 갖고 있다. 저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일 관심 갖겠죠. 독일 잠수함은 이번에 캐나다 발주 나간 거는 SLBM이 없거든요. 어뢰밖에 없거든요. 그 저게 6발이 있으면은 사우디랑 지금 이란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6발 정도 저거 한 10대 정도만 딱 갖고 6, 7발 정도의 그 SLBM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도상 안청함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연료 전지가 있어 3주를 잠양할 수가 있어요. 보통 디젤함은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다 부상을 하거든요. 다 디텍트가 가능해, 탐지가 가능한데 도산 안청함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디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탁월한 함인 거죠. 미국은 전원 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했어요. 왜 핵추진 잠수함이 있냐? 적이 우리 거를 탐지를 못하게끔 1년 이상 이론적으로는 부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산 안창호함이라든 우리나라 잠수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선업체에 대해서 군함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군함이 중요한 조선업체를 볼 때 투자 포인트다. 아까 20년 전에 중공업주 조선주가 날아갈 때는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갖고 주가가 날아갔는데 20년 뒤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는 완전히 군함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인 거죠. 다음. 그 조선업체 주가를 보면 우리가 못 올라갔어요. 생각보다도 또. 일본의 HI, 가와사키 중공업, 그 다음 비해서 우리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들어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최근에 오히려 캐나다 그 잠수함 수준 못 받아서 좀 빠진 게 오히려 기회 요인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토 동맹국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당연히 독일 거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우리나라를 띄워줬죠. 뭐 그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소문이 점점 나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한국 잠수함 태평양을 이번에 도산 암청함이 건너갔기 때문에 충분히 소문이 날 거예요. 특히 캐나다 그 해군들이 그걸 탔기 때문에. 그 캐나다 해군은 또 아시다시피 파이브 아이즈에 있지 않습니까?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다 해양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루머가 좋은 쪽으로 루머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우리가 얻었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컸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잠수함 수주가 나오면은 독일은 이미 그 티센크로프트가 더 이상 잠수함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타이탄에 보면은 저게 타이탄이 이제 팔란티어가 만든 건데 저기에 탄을 보면은 전쟁을 할 때 제가 G거로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장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다 중요한 어디를 때려라 다 있어서 지금 그 팔란티어에서 타이탄이 나왔는데 저게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작년까지 엄청 밀렸는데 요즘 제가 들은 얘기에 하면 팔란티어가 또 우크라이나군을 엄청 도와준대요. 정보를 해서. 그래. 그래서 무인기랑 드론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엄청 괴롭히거든요. 제가 올해 사실은 그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지금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무너뜨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팔란티어 도움받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의 중요한 정유시설이나 이런 걸 다 지금 파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봤더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안했던 건 뭐냐. 현 전선에서 휴전선을 하자. 한국전쟁처럼. 근데 그 푸틴이 거부를 했죠. 무슨 소리냐. 돈바스 다 내놔. 걔네가 85%만 갖고 있었거든요. 15%까지 내놓으라니까. 근데 이제 푸틴이 좀 욕심을 낸 거죠. 작년에 휴전의 협상 제안은 뭐였냐면 그 미국은 현전성 동결. 근데 푸틴은 돈바스 다 내놔. 하다가 이제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엄청 도와준 거죠. 도와준 게 무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 자산.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무인 항공기랑 그럼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 러시아의 주요 정유 시설을 다 파괴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는 푸틴이 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전선 동결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래서 사실 작년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그 젤렌스키가 작년에 휴전을 못한 거거든요. 현전성 동결하면 자기가 살 수가 있는데 돈바스를 다 내주면 본인이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게 실질적인 지상전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 체제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그 핵심 뭐겠어요? 스타링크, 반도체.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은 AI와 드론이 된 최첨단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예, 다음 장. 육상 방사는 K9 자주포에 제가 이제 비교만 딱 할게요. K9 자주포가 사거리가 40km고 분당 6발인데 미국의 팔라딘 원래 우리나라 K9의 원조격이었던 미국의 자주포는 사거리가 30km고 분당 4발. 그다음 K2 전차는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사점 탄기면 하드킬. 이번에 러우 전쟁 때 러시아 탱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K2 현대 로터에 만든 거는 사점 탄이랑 하드킬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전차 그 미사일과 이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우리 K2 전차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기 K2 전차가 지금 폴란드에 많이 간 이유가 그런 거죠. 왜냐면은 폴란드는 러시아의 식민지도 된 적도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히틀러와 소련이 절반 나눴거든요. 폴란드를. 그래서 폴란드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탱크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동유럽, 유럽 전선이랑 그다음에 러시아밖에 없어요. 거긴 평야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지형은 사실 탱크전을, 기갑전을 하기가 굉장히 산악 지형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 전쟁 전에 미국이 우리한테 탱크를 안 주는 이유가 한국 전쟁에 탱크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줬는데, 사실 뭐 그 어느 정도는 맞는 게 뭐냐면 지형 자체를 보면 완전히 기갑전을 할 수 있는 데는 유럽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K2 전차가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한테 많이 나간 이유라는 겁니다. 다음 자. 다연장 로켓 천무. 저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맞는 건데 12발 나가고요.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가 6발입니다. 다음. 참고로 우리나라 그 탱크나 전차나 그다음에 저 천무 같은 경우는 원 기술은 러시아 기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기술 아니에요? 미국이 안 줬어요. 미국이 준 건 총, K2 총이랑 이것만 줬고, 저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소련이랑 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러테오 정부가 15억 달러인가 얼마인가 돈을 차관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러시아가 못 갚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옐친이, 야, 우리 못 갚으니까 무기 줄게. 근데 맞아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줄 때는 그냥 나온 탱크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그 천무는 원래 오리지널은 카투사예요. 소련에. 옛날에 독일군이 무서워했던 게 카투사였거든요. 네. 다연장 로켓. 그거가 이제 우리가 다 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카더라는 얘기예요. 좀 그럴 것 같은데 러시아가 무기를 줘도 대한민국한테 줄 때는 그대로 다 줬대요. 근데 중국한테 줄 때는 중요한 거 다 빼줘서 준대요. 아, 굉장히 큰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컸죠. 우리가 분해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미사일도 맨 처음에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을 준 거 갖고 우리가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78년도에 처음 우리가 미사일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하죠. 미국이 그래서 핵심 무기를 안 줬는데 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소련과 그 러시아랑 소련이랑 국교 정상화하고 나서 어쨌든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우리 돈 어디 가고 저런 고물 무기를 받았나고 했는데 그 러시아제 무기가 우리나라 육군 방산이나 로켓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죠. 근데 러시아가 근데 준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한국이 무기 잘 되면 러시아의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러시아도 중국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가 예전에 그레이트 게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할 때 그 제2차 아편 전쟁 때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맺고 연해주를 다 가져갔죠. 그래서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가 두만강까지 딱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영러 그레이트 게임에서 둘이 가장 맞붙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중국과는 계속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969년도에는 소련이랑 중국이 그때 국경 문제 때문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직접 중국에 쓸 검토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닉슨 대통령한테 그 당시 브레즈네프가 중국이 하도 까부니까 핵 무기를 쓸 거려고 미국한테 물어봤어요. 닉슨 대통령한테 비밀리에. 우리가 핵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닉슨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안 좋은 걸 알고 닉슨이 그때 이제 중국과 국교 정상화 하려고 그때 마오를 만나기 직전에 그거를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의 국가 얘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무기 이거 그냥 내피셜인데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좋죠. 왜냐면 미국이 지금 러우 전쟁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빠기 쳐가지고 중국과 잘 뭉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국경을 맞닿은 나라는 좋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정학의 철칙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랑 서방 국가랑 러우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관계가 좋은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이고 요게 이제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 선축 체제인데 결국은 킬체인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체제, 그 다음 대량 응징 보복 체제인데요. 저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의 킬체인은 북한이 먼저 우리 그 선제 공격하기 전에 먼저 탐지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걸 때릴 수 있는 게 킬체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는 그거죠. 그 천궁이라든지 엘셈이라고 해가지고 요격.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천궁처럼 격파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으로 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삼축 체제를 지금 구축을 제가 볼 때 한 70%, 60%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음 점. 저게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서 공중을 맞추는 건 요격이에요. 그래서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라기도 하고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총알이 날라온 걸 총알로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천궁2가 중간 단계에서 중고도에서 맞추는 게 천궁2고요. 그 다음에 그 천궁2가 같은 게 뭐냐면 미국의 페이트리어트랑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중동 그 이란 전쟁에서 천궁2가 뭐 96%의 요격률을 나타냈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미국과 이란이 또 붙으니까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이 또 지금 천궁2가 또 많이 소진이 돼서 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배치된 게 뭐냐면 중간 단계인 LSAM, Long Range Surface to Air 미사일. 그래서 저게 이제 지대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저것도 이제 배치가 되면은 3단계에서 중에 사드만 이제 고고도로 가는 거고 중간이랑 저는 다 우리나라 LIG DNA가 만든 그 요격 미사일로 그 우리가 디펜스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이론 돔에 버금갈 정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뭐 약간 겁은 좀 나지만 그 겁을 아주 낼 필요도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초기에 북한이 쏴도 우리가 90% 이상은 대부분 다 요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요격이 되면 뭐냐 우리가 바로 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응징 보복 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게 이제 큰 거죠. 왜냐면은 30년 전에 북핵 위기가 왔을 때 북한이 불바다론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휴전선에 장사정포가 뭐 수천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한국형 그 지대지 전술력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KT-SSM이라고 있는데 저게 좀 대단한 게 500kg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해서 북한의 지하갱도에 있는 장사정포를 거의 다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시스템이 들어가서 적의 전파를 제밍할 수가 있었죠. 교란을 하고 오차도 거의 1m 내에 정확도 있게. 그래서 저게 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배치가 돼가지고 이미 북한의 장사정포 저게 다 타격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위할 때하고 완전히 층에 다른 거죠. 전 방위 나왔습니다. 잠깐 북한산에서 방위를 했는데 그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저게 이제 되면서 저게 이제 우리가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LIG 그 넥스원이 만든 천궁이 그렇게 요격률이 높으냐. 그게 이제 금성 정밀에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그 LIG가 반도체 기술이 있는 거죠. LG 이노텍에서 분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격이라든지 미사일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기도 반도체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롱텀 베이스로는 분명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맞아요. 근데 이제 원샷으로 안 간다는 거지. 좀 무기의 모든 게 다 반도체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음.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무5 저게 이제 벙커버스터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저 정도급의 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때 미국과 핵과 미사일 갖고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맺은 게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이 있어요. 우리는 탄도와 사거리를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때 미중 대탕트가 들어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자극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또 우리의 그 무기 체계가 강해진 게 뭐냐면 좀 말이 좀 앞에 갔어야 되는데 1971년도에 닉슨이 마오쩌둥 만나기 직전에 뭘 했냐면 한국에서 주한미군 2만 명을 뺐어요. 71년에요? 네, 71년도에. 주한미군은 2만 명, 원래 한 6만 명 있었는데 그 당시 닉슨 독트린 하면서 너희 나라 너희가 알아서 지켜. 그래서 베트남에서 휴전해서 베트남을 이제 철수를 했고 예. 먼저 앞서서 한 게 철수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2만 명을 뺐어요. 빼고 나서 바로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박통이 완전히 그냥 멘탈이 깨진 거죠. 우리도 먹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그게 공산화되기 베트남을 미국이 포기하면서 그 공산화를 용인하는 대신에 중국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닉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월남전 철수하게 해서 이제 중국과 손을 잡은 거죠. 이 미국이라는 그 어떤 정치인이고 반공투사가 갑자기 공산당이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네. 예, 그게 나쁘게 아니라 그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나는 사상 필요 없어. 내가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악마와로 손을 잡는 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인데 닉슨이 딱 철군하니까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이거 공산화되기 우리도 될 수 있겠다. 그때 미국 내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뭐냐면은 국방과학연구소예요. 72년도인가 73년도에. 그게 있으면 생겼어요.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우리나라 K방산을 만든 뿌리였던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아까 그랬죠. 두려움. 네. 내가 북한한테 공산화될지 모른다. 75년도에 그래서 북한이 그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니까 김일성이 마오쩌둥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 또 남한을 공산화하고 싶은데 그때 마오가 막은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으니까 옛날 한국 전쟁 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한국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미중 백당 때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중국이 용인을 안 해준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보다 더 좋은 게 사실 병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유를 받아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이제 못한 거죠. 근데 그때가 우리가 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이 됐는데 그 당시 탈냉전 되니까 사실 무기 개발이라는 게 되게 더뎌지지 않았어요. 미국 빼놓고는. 근데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러시아가 돈을 현금을 안 주고 무기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걸 뜯어가지고 한 게 2020년에 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무기 국산화하면서 제가 보니까 거의 50년 걸린 거예요. 사실 72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50년 뒤에 일어났으니까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 거죠. 다음 장. 그래서 잠깐만요. 저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8톤의 탄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21년도 5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니까 우리가 미사일 주권 회복이 됐어요. 저게 왜 미국이 우리한테 다 해줬을까요? 맞습니다. 중국 때문이죠. 근데 왜냐하면 사거리를 우리가 북한까지밖에 못 가도록 딱 미사일 지침이 있었거든요. 다 풀어줬어요. 미국이. 그걸 뭐냐?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풀어주자마자 우리나라가 현무5를 만들었고 현무5가 8톤 탄두인데 저거를 무게를 줄이면 5,000km까지 날아서 준 ICBM까지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전 지역이 우리가 원래는 북한밖에 안 됐거든요.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까지 간 거죠. 우리가 쏘지는 않겠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이제 풀어준 거죠.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무5가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술핵에 버금갈 정도로 세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우리나라 무기 체계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옛날에 남북 관계가 아니라 핵 빼놓고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다음. 그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저게 KF-21인데 KF-21 쌍발 엔진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제인데 저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제가 가게 되면 전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무인 전투기가 한 4-5대 같이 가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에서 박살내고 그 다음에 유인 전투기가 가는 거죠. 저를 내면 엄청나게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요. 저게 또 다 반도체고 저게서 핵심이 뭐냐? A사, A다. 저거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을 해서 미국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전투기의 핵심 엔진은 G 엔진을 라이센스 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하고, 근데 물론 엔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좀 추진하는 게 뭐냐, 최소한 무인기는 다 우리 자체 그 엔진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10년, 15년 더 걸리겠죠. 어쨌든 그 KF-21 전투기도 언젠가는 이제 국산화가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유무인 복합 전투 핵심은 A사 레이더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한꺼번에 동시 공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의 스텔스를 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꽤 저 스텔스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될 거고, 결국은 프랑스 라팔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 될 거다. 라고 하면, 라팔이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번에 작년 5월에 4월인가 한번 했죠. 네. 그때 인도군이 썼던 전투기가 프랑스의 라팔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전투기 빼놓고는 F-35 빼놓고는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 전투기가 언제 활약을 많이 했냐면 제3차 중동 전쟁 67년도에 미라지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전투기 기술이 꽤 좋습니다. 미국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독일과 일본은 해전 국가가 되니까 미국이 못 만들게 막아버렸고 프랑스만 풀어놓으면서 사실 그 미국 빼놓고는 저 전투기는 가장 좋은 게 프랑스 라팔인데, 저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라팔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전투기 그 실력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이거죠. 우주 항공 산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우주 산업 규모를 현재 11조 원 규모에서 70조 원으로 높이겠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2035년도에 한국형 스타링크 사업인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서 6세대 통신을 선점하겠다.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스타링크처럼 이제 6세대 이동 통신을,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뭐 저기의 핵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켓을 갖고 쌓아 올려야지 위성을 띄워 올릴 수 있으니까. 저 그림 보시면 알잖아요. 우주수성 발사체 저기 밑에 일단 로켓이잖아요. 저기다가 위성을 실으면은 저게 우주 로켓이 되는 거고, 저게 탄두를 실으면 그 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니까. 이미 누리호가 저렇게 누리호가 위성을 띄워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스타링크 사업 같은 걸 하겠다. 저게 돼야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더 지금보다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지금 자율주행은 그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스타링크가 저궤도가 10,000개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모든 데이터를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가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 테슬라 빼놓고. 그래요? 예, 이제 저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저기도 위성 통해서 6세대 이동 통신 사업을 하겠다. 다음 장. 자, 그래서 방산 수출 규모가 원래 불과 6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그 K9, 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에 FA-50 전투기, 단발 전투기 있거든요. 그 한국 항공우주가 만든 게, 그것도 여러 뭐 폴란드도 수출되고 필리핀도 수출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준으로는 자유진영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방산 수출 규모가 4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러시아까지 포함하고 중국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그래도 6위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세계 5위의 어떤 무기 체계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쨌든 저기가 방산 관련돼 가지고는 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육상 방산, 해상 방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자유진영 국가 중에 미국, 프랑스, 다음에 한국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고 잠수함, 전투함, 전투기까지 영역. 그러니까 육상에서만 이제 했는데, 육군 위주였는데, 이제 해군, 공군 쪽으로 우리가 방산이 확대가 될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러우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약간 방산주가 조정을 받을 건데, 조정받을 때 이제 방산주가 확 조정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제 우주 쪽으로 다 지금 익스포저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 단순히 이제 육군전이 아니고 해상, 공군, 우주전으로 이제 좀 봐야 된다. 이제 개별 종목은 좀 다른데 제가 이제 큰 그림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방산업체 주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 조정받았는데도 제일 많이 올랐고 우리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일본의 진주만기습을 썼던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었던 미쓰비시 중공업도 1000% 올라갔고요. 록히드 마틴만 못 올라갔어요. 재밌죠? 록히드 마틴이 러우 전쟁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잘 생각해 보니까 얘네 기존에 있었던 대로 하면서 그냥 그거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 그로스가 커야 되는데 네. 얘는 하이마스도 있고 뭐 전투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매출 그로스가 안 나오니까 의외로 록히드 마틴은 별로 못 올라가고 팔란티어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팔란티어. 그래서 일단은 그 저 방산 주식을 보면 미국 빼놓고 한국과 일본의 방산 주식이 많이 올라갔고 조선주도 일본의 조선주가 우리나라 조선주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주나 그다음에 저는 뭐 한국 항공우주 카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카이는 좀 사실 올해 초부터 많이 올라갔거든요. 작년엔 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조금 좀 세이프한 게 조선주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 네, 다음 장.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사실 올해 4월 말까지 주가가 코스피랑 같이 동행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50만 원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러다 5월 중순부터 아시잖아요. 당연히 뭐 레버리지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50만 원 갔다가 40만 원, 30만 원까지 빠졌는데 일단 PBR은 0.4배예요. 근데 올해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은 개선이 되더라고요. 다음 주, 뭐, 이번 달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포스코 홀딩스 제가 뭘로 봤냐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소재도 소재인데,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더라고요. 7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히토류 개발에 좀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시겠지만 옛날 미얀마 가스전도 했고 얘네가 자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 홀딩스 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것 같다. 근데 히토류 개발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 책에서는 사실 북한이 열리면 된다고 봤는데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히토류 개발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PBR 0.4고 그리고 올해 어닝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올해 초에 때렸어요. 그래서 한번 실적 보시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고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 배터리 관련된 소재 쪽, 리튬 쪽도 실적 흑자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히토류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그 철강주는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근데 이제 퓨어 철강주보다는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것저것 조금 왜냐면 철강주 자체가 성장성이 크지가 않으니까 여기 배터리 사업도 하고 히토류 개발하는 이쪽을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발표를 하고 여기 우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 요 책을 읽고 와서 질문 드리기로 했거든요. 보니까 지금 임 감독이 열심히 읽고 왔어요? 아니면 이제 지금 읽는 거예요? 약간 느낌은 지금 옆에 책 빌려가서 읽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봐야지 또 이렇게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또 보면서 딱 이렇게 제가 질문할 포인트가 딱 있어가지고 지금 또 안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신나게 매매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그때 올라갔을 때는 알버말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같이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리튬 이 알버말 주가랑 포스코 홀딩스랑 굉장히 좀 동행을 그때 같이 했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책 278페이지에 보면은, 남북 경협의 새로운 기회라고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남북 경협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히토류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무산 철강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굴이나 우리가 부족한 북한이 쉽게 말하면 마통령 육계라고 해가지고 함경도에서 쭉 가는 육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강암 지역인데 거기 히토류가 또 엄청 많아요.
북한이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연관될 수 있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때 남북 경협 있을 좀 있었었고 결국 저거예요. 히토르 개발. 거기에 이제 북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북한의 경협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부분을 전 더 높이 봐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혈맹이 돼 버렸잖아요. 러우 전쟁 때 네. 북한군이 15,000명 파병이 가서 그래서 북한 경제 중에 평양에 조금 먹고 살만한 게 군대 파병해가지고 돈 받아 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 때 좀 먹고 살만했듯이 북한도 그런 건데 지금 이거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 미러 관계가 다 개선이 한 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미국이 왜 북한이랑 수교를 맺으려냐? 결국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남한을 남침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전선이 되잖아요. 양면전이 되잖아요. 미국이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국력이 안 되니까 북한이 중립만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보다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지금 말고 그 브룩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분이 꼬린 어페어스에 낸 거예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수교를 맺자. 그래서 북한을 잘 먹게 잘 살게 도와주자.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꼬린 어페어스 미국 제일 유명한 국제정치학 매거진에 그걸 실으셨어요. 그거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도 맨날 북한 비핵화하면 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북한 비핵화는 일단 중국 핵이 더 많으니까 일단 북한과 협상을 좀 해서 동결을 가자. 이게 지금 미국의 생각인데 지금 이란 전쟁이 안 끝나니까 지금 계속 이게 지지부진돼 있는데 엊그저께 재밌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대선 때 중국이 개입했다고 또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거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또 중국 때리게 간 거 이번 중간선거 핵심은 2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상호는